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한국이 어이없는 계엄 사태와 미중유의 국정 공백에서 허우적대는 사이에 계획과 의지로 다져진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전망을 해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 아직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 속에서 저희가 일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K 방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잘 되는지, 이 시점에서 K방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에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괜찮아질지까지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국방 전문가이자 방위산업 전문가인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부를 굉장히 우울함 속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방사는 그래도 기쁜 얘기가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당장 계엄령 그리고 12.3 내란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사태 때문에 K방산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부터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 태동된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위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고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저력이 방위산업에 또 투영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은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일종의 전쟁 특수를 맞이한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국제 정세가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국방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러브콜, 그리고 우리 한국 방산에 대한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데 있어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12.3 비상 계엄 내란 사태로 사태. 인해서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대규모 무기 거래를 하는 좀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주가 하락한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4개 주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우르르르 하락했거든요. 뭐 업계에서는 뭐 태조 이방원, 그래서 태양광, 그다음에 조선업, 2차전지, 방위산업과 그다음에 스마트 원전, 그래서 5대 방산 유망주로 방위산 이제 5대 이제 증권가에서는 유망주의 방위산업, 방산주도 이제 꼽히기도 했었는데, 업계에서는 방발대발이란 말도 또 신조어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방위산업 발전이 이제 대한민국 발전이다. 발전이다. 그래서 예. 방발대발이라고 네. 이제 요즘에 뭐 좀 회식 분위기는 아닌데 좀 정전까지만 해도 회식 자리에서 이제 건배사 제의할 때 방발하면 대발하고 방발대발 좀 요즘에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라는 건데, 그랬죠. 우리가 방산 4개주를 얘기하면 하나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카이. 꼽습니다. 근데 이 방산 4개사가 뭐 매출액으로부터 영업이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방산 앞서 말씀드린 4개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향후 수주 잔고만 1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외신이나 해외 또 이런 이제 다양한 투자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게 골드만삭스에서도 네. 한국 방산 기업 투자해야 된다. 얘기된다. 그리고 또 올해 타임지에서 전 세계 100대 유망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 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삼성이 이름이 올라간 줄 알았더니 하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화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명이. 그러니까는 원래가 방산이 모태예요. 한화가. 특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화는 기업 재계 서열 벌써 10손가락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한국판 락히드 마틴을 지향하면서 앞으로 2030년께에는 뭐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 방산 이제 탑 30 안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또 기업 목표를 또 밝힌 바 있는데요.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그러니까요. 역대급의 그 지금 말씀드렸던 방산 6대주들은 그 상장 이래로 그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맞았다.
직유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무슨 유탄이야? 직격탄이지. 그런데 네. 제가 직격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방산산업의 어떤 특수성 때문인 거잖아요. 그 특수성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방산산업의 어떤 특징 때문에 내란 음. 사태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일반 커머셜의 일반 민수 시장에서의 산업과는 방위 산업은 좀 특수한 영역이 있습니다. 음. 결국은 일반 민간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되는 그러니까 무기가 전차나 자주포 그리고 전투기나 함정이 일반 민수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잠수함 사고 싶다. 뭐 쿠팡에서 사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무기 거래 특성상 음. 사실은 우리 K방산의 저력을 꼽자면 가격 경쟁력, 음흠. 그다음에 제품 우수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세련된 표현으로 가성비라고 표현하는데 네. 여기에 더해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 능력까지 갖췄어요. 음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것인데 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해외에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더라도 네. 우리의 적성 국가에게 무기를 판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국제 관계, 국제 정치, 그다음에 외교 동맹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정치 상황까지 봐야 돼요. 음흠. 그래서 폴란드도 2022년 우리가 건국 이래 170억 불의 역대급 방산 수주 기록을 세웠지만 네. 폴란드도 2022년 연말 야권 연합이 진보 연합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니까 이제는 그 종전에 그 우리 한국과 무기 거래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 계약 규모나 이런 것들을 또 축소시키는 등의 그런 또 리스크가 또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무기 산업, 즉 네.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러한 방산 수출에 있어서는 그 국가와의 어떤 외교적 관계, 국제 정치, 그 동맹 관계나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12.3 뭐 내란 내란 사태라고 사태. 저희 회사는 정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도 용어를 앞으로 그렇게 통일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반 뭐 자동차, 조선, 반도체, 기타 이런 산업보다도 더 아주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방위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 방산 수출에는 지금 그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스웨덴 총리가 방한하기로 했다가 방한을 취소했어요. 그 원래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하이. 국내 유일의 완제기 업체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당초 그 계획을 취소하고 키르기스탄 대통령도 국빈 방한 계획을 또 취소하고 줄줄이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네.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그쵸. K2 네. 블랙팬서 2차분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류 방향으로 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원래는 연내 타결이 예상됐었던 건데. 맞습니다. K2 전차 2차분은 네.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역사상 네. 단일 계약 규모로는 사상 최대 역대급 규모였어요. 9조 원. 약 이제 한 8조 정도 되는데 네네. 이 계약도 지금 보류될 여지가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여파가 결국은 이러한 방위 산업에도 방산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8조 원, 9조 원 이렇잖아요. 일단 한 번 지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뭐 우리나라 뭐 FA50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이제 개발해서 또 우리 공군에 납품이 된 또 다양한 해외에도 또 수출이 되고 있는 이제 전투기인데요. 근데 네네. 이 FA50 전투기 한 대가 수출이 되면 대당 가격이 400억 원이라는 거예요. 한 대에. 그러면은 이 FA50 전투기 한 대가 수출이 되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그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방위 산업은 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네. 특수한 그런 전략 산업이거니와 네. 그리고
산업 부가 효과나 음. 경제적 파급 효과 이 음. 외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흠.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말 어. 그대로 국가 전략 산업인 것이죠. 그렇게 액수가 크다는 것에서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뭐 아까 6개까지도 얘기했지만 일단 4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4개사끼리 경쟁을 일반적인 시장에서처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 경쟁하면서 가격을 깎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너희들 경쟁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 기준으로 하자." 이런 일종의 조율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또 없어졌네요, 그 정부의 경제 경 그러니까는 이제 조율자가.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위 산업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음. 정부만이 유일한 수요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허. 정부의 일종의 그 맞춤형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고 네. 뭐 그 외에도 뭐 다품종을 소량 이제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거나 이제 또는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여튼 음. 근데 방위 산업의 시장을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방위 산업 생태계, 뭐 방산 생태계라는 용어도 썼는데 음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위 산업을 하나의 어떤 인더스트리얼 측면에서 산업적 접근을 해보자면 네. 종래 이런 방위 산업은 좀 우리가 산업이라고 일컫기에는 조금 수준이 미약했습니다. 어.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산업이라고 하자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기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음.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2022년 170억 불 방산 수출 이전에 2021년에는 70억 불, 2020년에는 30억 불, 그 오. 이전에는 30억 불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게 네네.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음. 이제 집중 조명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게 됐는데 네. 이러한 방위 산업의 특징처럼 사실은 정부만이 유일한 수요자고 정부가 또 조정 통제를 해야 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음. 특히나 경제학에서도 그래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그리고 방위 산업을 일컬어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 일컫고 음흠. 있는데 이러한 규제 산업 중에 방위 산업을 그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관리와 통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 방산에는 현재 이제 그런 리스크가 지금 작용되고 음. 있다.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데 개입할 정부가 없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야겠죠, 이제. 우리 또 한민족이 또 대단하니까 그걸 기대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22년부터 약간 비상하기 시작한 방산 산업이라는 게 또 어떻게 다른 말로 하자면 지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수록 우리 방산 산업은 잘 될 여건이다라고 거칠게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슬프기도 하지만. 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음. 지금의 K방산의 호조세는 네.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전쟁 특수를 맞이한 것은 분명한 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건 이제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음. 되니까. 가치를 배제하고 가치 판단을 네, 배제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우리가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러한 무기라고 하는 게 음. 전쟁에 사용되고 인명을 살상하는 데 도구로 쓰이는데 음. 이러한 무기가 수출되는 것을 마냥 좋아할 일이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근데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좀 순진한 동화 속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음흠.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우리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이 해외 수출됨으로 인해서 음. 전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음.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랄까 좀 현실적이 되자.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극히 이러한 음. 좀 현실주의에 입각한 네. 이러한 뭐 국제 정세나 또는 이런 현실의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산 산업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쭙게 되는데요. 물론 주문 제작 생산이긴 하지만 주문을 많이 받아서 생산하다 보면 불량률도 더 줄고 그래서 더 기술력이 올라가고 이러는가요? 뭐 반도체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동안의 방위 산업의 생태계가 음. 어떤 그런 일반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에 방산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느냐라고 좀 반문을 했었는데 어.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방위산업이 과거에는 독점 시장이었어요. 음. 그래서 방산에 지정돼 있는 그 해당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고유한 그 단일 업체가 음. 정부로부터 수주 그런 받아서. 수주를 독점받기 때문에 독점 산업이었다가 지금은 경쟁을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를 좀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과점 체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독점 내지 과점 체제인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네네. 또 우리 방산의 어떤 선순환되는 그런 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피치를 더 도입을 올려야겠다.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 미국이나 그리고 서유럽의 뭐 유럽, 프랑스, 독일 등 방산 선진국들이나 네. 하물며 또 우리와 조금 비슷한 또 대만? 케이스가 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보면 그 경쟁에 대한 부분을 화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우리가 조금 더 좀 어떤 경쟁적 그런 방산 생태계에 대한 그런 좀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네.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일종의 전쟁 특수와 관련해서 좀 방산업이 잘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 같이 잘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잘하는 측이더라고요. 로키드 마틴 경우도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우리는 늘고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 특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뭘 방위산업은요. 잘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은 사실 뭐 지상 화력 체계 기반의 그래서 K2 전차나 K9 자주포 그다음에 K239라고 하는 천무 이제 미군의 MLRS라고 하는 다량장 로켓포를 이제 우리 국산 기술로 독자 개발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까지 현재는 지상 화력 체계 기반 위주로 우리가 좀 무기 개발에 좀 치중했고 네. 또 수출도 그런 K9 자주포 전 세계 이제 수주 기준으로만 보면 한때는 전 세계 70%에 육박할 정도로 그래서 오호. 우리가 이제 컨트랙트 수주 기준이냐 음. 이제 딜리버리 납품 실적 기준이냐로 구분하는데 K9 자주포는 지금도 전 세계 자주포 마켓 시어의 한 50에서 60%를 되게 차지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총인가 보네요. 자주포입니다. 아, 자주포. 폰가 보네요. 그래서 155mm 포탄을 쏘는 이제 자주포인데 네. 이게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어.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효자 품목 단연 넘버 원이고 어.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기동 화력 체계에 조금 치중돼 있던 것이 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앞서 전투기 가격 말씀드렸는데 3,000톤급 잠수함 한 대에 한 척당 함정 건조 비용이 1조가 넘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또 조선업으로 배도 잘 만들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군함 건조도 잘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전투기도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해서 또 4.5세대의 전투기를 또 KF-21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이제 방위산업 역량도 높일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참 이것도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1990년대 이제 구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트 하면서 개혁 개방으로 구소련이 저물고 네.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이제 탈냉전 시대가 도래되면서 군비 축소에 대한 군비 감축이 기저가 일반적인 기저가 됨으로써 전 세계 모든 나라들 하물며 미국도 군비를 감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군사 강대국들이 군비 축소를 단행하던 시절 네. 우리는 1953년부터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휴전된 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증강. 군사력 강화와 방위산업 역량 증대에 우린 열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약간 부동산 시장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네. 그때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려 들지 않을 때 근데 반대로 그때 부동산 투자에 미친 듯이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도 부동산 재벌이 된 케이스인데 네.
그러니까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음.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에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부동산 재벌이 되고 이제 대박이 났는데 네.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탈냉전 속에 근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군비 축소를 하고 군비 감축할 때 전 세계 유일하게 음. 유독 우리나라만이 한 번도 변함없이 군사력 증강과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했던 것이 아. 지금의 이제 빛을 본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방위 산업이 그 나라의 국내 정치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 앞서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군비를 계속 증강했던 것도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 아이러니하고도 신기하네요. 넌센스인데 그러니까 우린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음. 북한 때문에 음. 우리는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덕분에 이번에는 근데 방산 어. 업계에서는 네. 그냥 이거는 정말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K방산의 이런 초호황기를 맞게 된 것은 음. 블라드미르 푸틴 덕분이다. 그래서 푸틴에게 감사패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농담 섞인 말도 하긴 하는데 위험한 좀 농담이긴 하네요. 부적절한 얘기죠. 네. 근데 근데 이제 오죽하면 오죽하면 상황이 그렇다는 그렇죠. 것을 그런 상황을 빗대서 설명드리자면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런 어떤 지정학적 상황,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정치적 현실 때문에 꾸짐없이 늘려왔던 방산 어떤 자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쟁력 서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국산화하는데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간에 또 그 와중에 또 약간 상생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되면 정말 경쟁력이 엄청나게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예, 부분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제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음. 최근에 방산 시장의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에서의 핵심 트렌드를 두 가지 키워드를 압축하자면 네. 하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음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이번 부분이 많이 네, 우리에게는 큰 숙제로 다가오는 네. 부분인데요. 자, 앞으로의 K방산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더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음. 지금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음흠. 그래서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첨단 미래 무기 체계 개발. 음. 최근에는 이제 멈티라고 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AI 넣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인 전력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업계를 들여다보면 음흠. 방산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내수 수요에만 치중하던 방위 산업이 네. 이제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결국은 몸집을 늘려야 돼요. 음. 체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형화 통합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아하. 하는 사람이고 네. 하지만 그 대형화 통합화의 전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부 주도의 어떤 인위적인 정부의 간섭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형화 통합화는 지향하고 네. 방산의 우리 그 산업 업계 그 생태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그런 기업 인수합병이나 M&A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흠. 자율적인 그러한 대형화 통합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형화 통합화는 단순한 국내 기업과 국내 기업 간만의 인수합병이 아닌 일종의 아웃바운드 M&A 형태로 국내 방산 기업이 해외 방산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체질 개선에 대한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방산도 중소 중견 기업이 허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방산 생태계가 조금 더 좀 건전한 그런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 단순한 대기업 위주의 그런 방산 정책이나 이런 제도만이 아닌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 우리 K방산이 숙제가 되겠죠. 나름의 특화 기술을 가진 튼튼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고 그 위에서 또 그 뭐 4개 혹은 6개의 굴지의 기업들이 있는 이런 생태계가 완벽하게 조성이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요. 이제 중소 중견 기업 육성하겠다고 해서 이제 독일에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강소 중소 중견 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도 요즘 새삼 느끼는 게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F-35 전투기가 있어요. 네. 이 F-35의
최첨단 최강의 전 세계 5세대 최강의 전투기의 조종관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에요. 그거 네, 몰랐네요. 그리고 전 세계 또 베스트셀러 벙커버스터를 개발한 최초의 개발자가 한국인입니다. 어머, 소름 돋아요. 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K방산의 저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저도 그걸 그렇군요. 느끼고 정말 제조업 강국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방위 산업을 이제는 최근에는 우리가 뭐 지정학 시대가 저물고 음. 이제는 기정학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데 기술 경제학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테크 폴리틱스라는 용어가 요즘에 많이 또 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때 이 내셔널 파워는 음. 종래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평가하던 것에서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바로 기술력입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을 제시하기 마련인데 음.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뉴 디펜스를 지향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뉴 디펜스는 뭐냐?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그래서 이 뉴 디펜스 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 그리고 이러한 데 대한 많은 이제 그런 노력들과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네. 우리 K방산을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또 우리 K방산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라는 방식으로 이미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 것 네, 같거든요.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초반에 그럼에도 봤을 때.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 그래서 주셨으면 지금 좋겠어요. 저는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 굉장히 기술력이 중요해지고 제조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일종의 일시적 현상이고 비정상적 상황으로서의 이런 내란 사태, 내란 국면이 끝나고 나면 이 주가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의 문제 혹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해제되면 주가도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건 좀 나이브한가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음. 부동산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그대로 부동산 침체 시기 때 반대로 줍줍. 네. 그러니까 아.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을 텐데요. 음. 근데 방위 산업을 접근하실 때는 좀 롱텀에 아.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게 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K방산의 앞으로의 전망 지금의 단순한 이런 뭐 단기적 호황이나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음. 앞으로 짧게는 2, 3년 중기적으로 한 5년 음. 더 나아가서는 10년 동안 우리 K방산은 초호황기를 겪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국제 정치까지 고려한 판단이실 거예요. 국제 정치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까지 고려하신 건데 마지막으로 질문. AI가 지금 차후 이제 기술력과 관련한 되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제조업 강국 알겠는데 저 동의하거든요. AI 분야에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거 괜찮아요? 이게 제가 이제 군사학자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하면 아유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또 뻔한 이야기하고 진부한 얘기 할 수 있으시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해요. 음흠. 그래서 5,000년 인류의 역사 중에 전쟁의 역사, 전쟁이 없었던 때랑 전쟁이 벌어진 때를 구분해 보니까 그 무려 97%가 전쟁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5,000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은 매우 희귀한 타임이군요. 우리 타임라인에 살고 있군요. 네. 그 전쟁의 역사를 다른 한편 또 무기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무기는 또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방어 무기가 발전하면 또 공격 무기가 발전하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상호 어떤 교호 병렬식으로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데 이런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전쟁 양상도 보면 어떤 최첨단 신기술을 확보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신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지 못하면 네. 결국은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화두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는 AI를 빼놓고는 우리 일상에서는 일상 생활이 이제는 불가할 정도로 네. AI가 그만큼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전쟁 무기나 방위 산업에서도 AI가 너무나 중요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뭐 비극적인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최근 한 11만 명 정도의 민간인 희생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 정부 당국이 라벤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라벤더 시스템은 AI를 활용한 그 전장에서의 실시간 전장 그 어떤 그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아, 이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죽여도 되냐? 뭐 이를테면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 AI 라벤더 시스템은 가령 하마스 무장대원 1명을 살상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희생자를 10명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하마스의 이제 고위 인사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몇 명? 민간인 사상자를 100명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그거 국제 형사 재판소로 넘게 되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음. 이스라엘은 그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 무고한 국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한 전투와 전쟁의 목적에만 충실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되는 것은 필연이고 그러한 현대 오늘날의 이러한 전쟁 상황 속에서는 무고한 국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그렇게 전투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네. 예를 들어서 양자 기술 네. 그럼 우리가 관련된 뭐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음. 뭐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는 게 뭐 그 100년이 걸려도 풀지 못하는 것을 지금 뭐 십수초 만에 양자 컴퓨터는 풀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양자 기술이 이스라엘이 활용하고 있는 라벤더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접목되면 무섭다. 민간인 사망자 수를 훨씬 줄일 수 있겠죠. 굉장히 정확한 표적과 그렇죠. 좌표를 설정하는 방식, 계산을 맞습니다.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활용되는 이러한 어떤 신기술의 출현 네. 그리고 이러한 AI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 이제 멈티라고 그러는데요. 네. 맨드, 언맨드 티밍. 음흠. 그래서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중국 그 인민해방군의 북부전구 훈련 장면을 중국의 CCTV 관영 TV에서도 공개적으로 막 보도를 했는데 견마 로봇이라고 해서 사지 로봇인데 등에 화염방사기나 기관총을 매달고 중국 인민해방군하고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유무인 복합 체계의 한 단면인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중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알리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있잖아. 네. 제가 그 견마 로봇이 대당 군용 견마 로봇이 한 대당 1억에서 2억 원을 호가하는데 제가 혹시나 해갖고 알리랑 테무에 검색을 했더니 그 견마 로봇이 나와요. 얼마예요? 5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내가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 중국산이 사실은 짝퉁 이미지나 불량품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산이 그럼 나쁜 거냐? 아니에요. 중국산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그러한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아. 중국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지금 제가 했던 질문은 AI 우리 괜찮냐? 자,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 네. 멈티가 네네. 한 단계 더 진화되면 발음이 좀 이상한데 네. 언맨드 티밍. 그래서 사람 엄엄티. 없이. 엄엄티. 엄엄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멈티에서 엄엄티로 된다. 그러면 뭐냐면 완전 자율무인 체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벙커 안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 속의 SF 공상과학성 영화를 보면 네.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킬러 로봇,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사람을 대체해서 전투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약간 좀 더디긴 한데 네. 우리나라가 이러한 AI를 활용한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부분은 네. 그래도 많은 부분들 또 진전이 있고 또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뒤처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어떤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으로부터 또 우리 방산 업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이러한 부분들 또 사실 방산이나 이런 무기 개발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비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뭘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주변 인접 국가들이 그걸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도 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네. 제가 이 말 한마디만 좀 드리면 네. 최근에
2022년 발발한 우로 전쟁을 가리켜 이제 드론 전쟁이라는 또 네. 신조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나 무인 전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드론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유독 드론만 더뎌요. 그럼 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왜 그럴까? 군사용 드론과 우리나라 국내 군사용 드론을 기술적 격차를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네, 네. 그 관련 기술자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오히려 그러네요. 북한이 앞서 있어요. 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이미 약 한 25종에서 30여 종에 달하는 군사용 무인기를 전력화 배치해서 그 드론 중대를 이미 운용하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40년 됐어요. 드론이라는 말이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부터 그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우리가 앞으로 미래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드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독 우리가 이런 군사용 군용 그렇군요. 드론의 활용에 있어서는 좀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싶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드론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나아간 부분도 있으니 우리가 AI 부분에서 뒤처졌다는 생각까지는 할 필요 없고 미래의 방산산업, K방산산업 미래가 나쁘지 않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란 사태가 K방산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의 방산산업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 데는 방산산업에 어떤 특징이 있다까지 오늘 총 정리가 돼가지고 이 2부 하나만 보면은 K방산이란 무엇인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불러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더 재미있는 네.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최기일 교수님 종종 뵈가지고 우리 밀떡들과 함께 지내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 밀떡 아니신 분들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많이 공부해가지고 네. 교수님과 다음에는 더 풍부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